쌀쌀한 새벽 공기가 주방에 내려앉았다. 25년째 같은 날과 같은 시간. 맏며느리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불을 켠다. 커다란 솥에서 수육이 끓고 기름 프라이팬 위에서 전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올라온다. 25년 동안 똑같이 반복된 냄새.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고향 냄새가 아니라 질식시키는 냄새가 되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돌린다. 누군가 일어나 도와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맏며느리가 해왔으니까. 맏며느리가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 서진이 올해는 전을 덜 탔다고. 작년엔 엉망이었다고.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사람들은 웃으며 맞장 붙인다. 칭찬이 아닌 조롱이라는 건 아무도 모른다. 오직 서진만 안다. 그녀가 배운 25년간의 언어는 상처의 억양이었다. 새언니 유나는 그제야 등장한다. 손톱이 반짝거리고 화장이 완벽하다. 마치 제사 준비가 아니라 파티에 온 사람 같다. 시어머니는 반가워하며 자리를 내준다. 유나야, 손 고울 텐데 부엌 들어가지 마라. 앉아 있어라. 예쁜 사람은 앉아 있는 게 일이다. 맏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말로 다툴 줄을 잊어버렸다. 살아남기 위해선 침묵이 안전하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제사상이 차려지는 순간에도 긴장이 흐른다. 감시하듯 내려다보는 시어머니의 눈.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즉시 지적이 날아온다는 걸 모두 알고 있다. 역시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사진 속 고인을 모시는 향 하나가 비뚤어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25년 동안 해왔으면서 아직도 이것 하나 바로 못하느냐고. 친척들의 시선이 모아진다. 누군가는 안타깝다며 고개를 젓고 누군가는 비웃으며 수군댄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말한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죄송하다는 말은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희생을 계속하기 위한 주문이 되어 있었다. 제사가 끝난 뒤 부엌에 홀로 남아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한다. 유나는 시어머니에게 말한다. 형님이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힘든 거라고. 고생하는 척하면서 관심 받고 싶은 성격이라고. 자신이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진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한다. 맏며느리는 노력하는 척만 해서 더 미운 사람이라고. 그 대화는 부엌 문 너머로 그대로 들린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온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괜히 엄마랑 충돌하지 말고. 다음엔 더 잘하면 된다고. 25년째 듣는 말이었다. 다음엔 더 잘해. 조금만 더 참아. 너만 잘하면 다 괜찮아. 그 말들이 돌처럼 가슴에 쌓여갔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모든 장례 절차는 맏며느리에게 맡겨졌다. 상조 상담, 식장 예약, 음식, 명단, 빈소 관리, 밤샘. 유나는 울면서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리고 있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아버님이 너무 좋은 분이셨다고. 마치 자신이 가장 깊이 상실을 겪는 사람인 것처럼. 시어머니는 새언니의 손을 붙잡고 우리 막내 며느리는 정이 많다고.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진 애가 어딨냐며 울었다. 서진은 아무도 없는 빈소 뒤편 의자에서 찬 바닥을 등 뒤에 대고 밤을 샜다. 어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슬픔보다 더 깊은 감정은 무감각이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유나는 지인들 앞에서 말했다. 언니가 다 하려 해서 제가 도와줄 틈이 없다. 언니는 일에 몰두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못 낀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모두가 믿었다. 왜냐하면 힘없는 사람의 말은 증거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의 말은 진실이 되기 때문이다. 서진은 조용히 깨달았다.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가족은 가장 약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 결속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다음 해 제사가 다가온다. 서진은 단 한 줄만 단체방에 남긴다. 올해 제사 준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집안은 폭발한다. 시어머니는 체면을 말하고 남편은 책임을 말하고 유나는 중재하는 척하며 형님 마음도 알지만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한다. 서진은 조용히 답한다. 25년 동안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 말은 칼처럼 정확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제사 당일 형식만 갖춘 상이 초라하게 차려지자 시어머니가 울며 말한다. 고생한 거 알아? 미안했다. 이제야 말한다. 남편도 입을 꾹 다문다. 유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모두가 뉘우친다. 지키고 싶은 것이 사라진 뒤에 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화내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단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선다. 가족들은 따라가지 못한다. 붙들 자격이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다. 몇 달 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다. 식욕은 사라지고 몸은 빠르게 마른다. 가족들은 맏며느리를 찾는다. 하지만 서진은 돌아오지 않는다. 연락도 받지 않는다. 주소도 바뀌어 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서 중얼거린다. 내가 미안하다고 하던 날, 왜 그 앞을 무너져 울며 잡지 않았을까? 남편은 오래된 결혼 사진을 꺼내본다.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졌지? 언제가 그 시작이었지? 아무리 떠올려도 답을 찾지 못한다. 그 시작이 너무 오래전이라. 유나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지우다가 눈물을 흘린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걸 뒤늦게 알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한 사람을 잃고서야 가족은 그 사람의 무게를 깨닫는다. 그 무게가 사라지자 집은 움직이지 않는다. 집안 행사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균열이 생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두 인정하게 된다. 비극은 그녀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떠나기 전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가족은 서로에게 말한다.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말자. 누구도 희생시키지 말자. 하지만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당사자도, 그 약속을 받아야 할 주인공도 이미 이 집에 없다. 세월이 흐른 뒤 명절날 이웃들이 말한다. 이번에는 맏며느리는 어디 갔냐고. 25년간 제사를 책임지던 그 며느리는 왜 안 보이냐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불러도 오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딘가에서 서진은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조리대가 필요 없는 아침. 누구도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 하루.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삶. 그녀의 삶은 뒤늦게야 비로소 시작된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의 죄책감과 후회는 끝나지 않는다. 집안은 매년 제사 때마다 텅 빈 자리를 바라본다. 한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몰아냈다는 진실을 마주한다. 그녀가 남긴 것은 원망이 아니었다.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그들 모두에게 가장 잔인한 벌이 되었다. 남편 민호는 서진의 집 주소를 종이에 쥔 채 멍한 얼굴로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다. 비가 내릴 것 같은 잿빛 하늘, 출근 시간의 소음, 사람들의 무심한 표정. 아무것도 자신의 세계와 닿아 있지 않은 듯 그는 주변을 의식하지 못했다.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그는 수십 번을 망설였다. 마음 한 구석에는 가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본능이 있었지만 반대편에서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절망이 있었다. 지금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사람, 아니 최소한 남아 있다고 믿고 싶은 사람. 서진.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가방 속 서류 봉투를 확인했다. 꼬깃꼬깃 구겨진 소아암 재단 후원 신청서, 그리고 아들 준혁의 사진. 우리는 당신을 찾고 있어요.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마지막 희망의 끈처럼 종이에 적혀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민호는 현관 너머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걸 느꼈다. 그러자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자신의 아들이 어쩌면 정말 이 안에 있는 걸까? 서진이 문을 열었다. 짙은 눈매, 차가운 표정.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민호를 위아래로 흘어보는 시선. 오랜만이네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진은 대답 대신 문을 조금 더 닫으려 했다. 그러자 민호는 본능적으로 문을 막았다. 잠깐만 얘기 좀 듣고 가. 부탁이야. 거절당할 것이 뻔했지만 그는 무릎을 굽혀 애원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멀찍이 물러섰다. 마치 더럽다거나 위험하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오지 말랬잖아요. 그녀는 감정이 거의 배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했잖아요. 난 돌아갈 곳이 없어. 민호는 속삭였다. 준혁이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찾고 싶었던 사람 너였어.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호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병원 침대 위 머리카락이 거의 사라진 채 환하게 웃는 준혁. 그 사진을 본 순간 서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 반응은 단 한순간뿐이었다. 사진을 본 후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 나와 아무 관계 없어요. 민호는 멍해졌다. 그녀가 한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떠난 후에도 준혁은 줄곧 착각이에요. 서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잔혹할 만큼 명확했다. 당신 가족은 애초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민호는 바닥이 무너지는 느낌에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진심인지 복수인지 두려움인지 그 어떤 이유도 떠오르지 않았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준혁을 위해. 그 애는 죽었죠. 서진은 잔인할 정도로 침착한 말투로 답했다. 이미 끝난 일을 끄집어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민호는 손가락에서 힘이 빠져 사진과 서류 봉투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얀 종이가 바람을 맞으며 마당으로 흩어졌다. 그가 종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동안 서진은 아무 표정 없이 문을 닫았다. 철컥.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정막 속에서 더 크게 울렸다. 문 앞에 홀로 남겨진 민호. 눈앞에 그대로 있는 문을 두드릴 수도 떠날 수도 없었다. 그의 등 뒤에서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아저씨.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주머니는 말없이 서진의 집 창문을 가리켰다. 커튼 사이로 아이의 작은 손과 검은 머리칼이 보였다. 누군가가 서둘러 아이를 뒤로 끌어당기듯 창문에서 멀어지게 했다. 서진이 말했던 상관없는 아이. 그 아이였다. 민호의 시야가 흔들리고 무릎이 풀렸다. 숨이 막혔다. 아들이 죽어가며 붙잡았던 마지막 희망, 엄마를 보고 싶다라는 소원이 이제 완전히 부서졌다는 걸 그는 깨달았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진은 빗물에 번지고 준혁의 얼굴도 서서히 지워졌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서진의 집을 바라보았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더 이상 안에서 들려오는 기척은 없었다. 돌아가는 길,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지만 차가움도 두려움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끝났다는 사실만이 뇌리에 박힌 모처럼 자리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한 죄책감. 한 번이라도 가족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한 무력감. 그것들이 그의 발걸음을 잡아당겼다.